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겨울의 투자클럽 전문가 권현철입니다. 예, 최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난주 내내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번 달 들어서만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거의 지수상으로만 8% 가까이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텐데, 오늘 제가 2021년 하반기 이 급락 장세 시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 장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한번 지수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 보시면은 지금 3,200, 3,300 가까이 갔던 차트가 지금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3,000원 근처까지 빠지면서 거의 뭐 급락을 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었거든요. 여기 일봉 주봉 다 깨져버리면서 지금 내려가는 모양인데, 월봉상으로 보셔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과정이었고요.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1,000이 넘었다가 지금 뭐 970, 60까지 갔던 장인데,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모습이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 지수가 고점에서 1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조정이 아니고 하락입니다. 추세가 전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이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변곡점에서 반등이 나와서 지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아직은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경제 회복의 지연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럴 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장세 하락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021년 하반기 급락 장세 시황 및 대응 전략이고요. 네 가지 섹터로 나눴습니다.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는데, 피크아웃 우려, 그 다음에 중국 규제 리스크 및 대안, 그 다음에 델타 변이 리스크 및 시장, 그 다음에 대응 전략 및 유망 섹터. 네 번째 가장 궁금하실 텐데, 먼저 피크아웃 우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아웃은 무슨 말이냐면은 경기가 어떤 정점을 찍은 다음에 혹시 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걸 피크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작년에 코스닥, 코스피 모두 이제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고, 상장 기업도 실적이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나타냈는데, 올해 1분기 들어서면서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2분기까지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런 효과들이 좀 사라지면서 피크아웃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성장, 인플레, 부양책 등 상반기 모멘텀이 정점을 찍으면서 그런 우려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델타 변이 진정이라는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좀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델타 변이가 진정이 된다면은 이 경기 순환주 쪽으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보면은 이제 리오픈주라 그래서 경기 순환 관련된 종목이나 뭐 그 외에 뭐 호텔이나 레저 뭐 이런 쪽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에 1차 유행, 2차 유행 때는 이제 락다운을 많이 했었는데 봉쇄를 하고, 지금은 그런 것까지 가진 않고, 왜냐하면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고 또 치료제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타 변이가 좀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수치상으로 조금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물론 1분기나 2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예상치보다는 좀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이제 경기 부양 정책 강도가 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미국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했는데,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사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죠. 이제 보면은 이 쿼터에만 이제 월 평균 한 1,160억 달러로 매입을 했고, 한 달 동안 1,400억 달러로 매입을 했는데,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이제 테이퍼링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제 오늘 내일 이제 26일, 28일까지 이제 잭슨홀에서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인 테이퍼링 관련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ECB 같은 경우,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자산 매입 규모가 2,300억에서 330억 달러로 굉장히 둔화됐죠. 채권 사는 게 굉장히 둔화되면서 그만큼 돈을 풀었던 거를 회수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제이, 그러니까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실제로 1,189억 정도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적자 같은 경우도 미국의 최근에 분기만 1분기에 마이너스 1.5조 달러 이상 적자가 축소가 되면서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하려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든의 정부 인프라 투자안도 당초에 2조 달러가 넘었었는데 1조 2천억 달러 정도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인프라 법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경제가 그만큼 살아났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세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이쪽에서 사망자나 뭐 이런 치명률이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사람은 많은데, 예전에 뭐 스페인 독감처럼 그렇게 많이 죽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이제는 방어가 된다는 얘기고, 또 실제로 보면은 델타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속도는 더디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백신이 개발이 돼서 그걸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든가 뭐 사망률이 줄어드는가, 그런 늘어나든가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델타 변이 확산이 그렇게까지 뭐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거나 경제 회복을 둔화시키는 강도가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보시면은 실제로 최근에 이제 단기 모멘텀 부재가 되면서 4쿼터에 이제 재차 기회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분기, 2분기에는 기저 효과가 있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금리 상승 얘기도 나오고 테이퍼링 효과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우리도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금리
상승이라든지 테이퍼링 뭐 모든 게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든가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 상승의 핵심적인 요건은 지속적인 고용 회복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하고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가보다 고용이 더 중요합니다. 고용이 만약에 회복이 되고 있다면은 테이퍼링을 빨리 앞당겨서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델타 변이 확산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보면은 미국인들의 구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또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델타 변이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경기 순환주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이제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회사인데 이 회사의 어떤 주가라는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캐터필러는 빠지게 되고 인덱스와 역관계를 뚜렷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는 안전자산이고 캐터필러는 대표적인 경기 순환주고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캐터필러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5월 중순에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이제 피크 우려가 반영이 된 거죠. 피크아웃 우려가.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뚜렷한 이제 반전 조짐이 나타나주고 있지 않지만은 실제로 이 주식이 만약에 강하게 돌아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경기 순환주라든지 그런 쪽을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 크고 그다음에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어떤 그 악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캐터필러 주가 한번 보시고요. 그 캐터필러 주가가 향방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하반기에 뭐 경기 순환주가 갈지 아니면 성장주가 갈지 이런 것도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주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중국 규제 리스크 굉장히 이것도 컸죠. 우리나라와 중국 시장의 밀접한 관계를 뭐 다 아실 텐데 실제로 중국 쪽에서 최근에 그 알리바바라든지 디디 추싱이나 이런 그 메이저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은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처럼 이제 순수한 자본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가 급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그 어떤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외부로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공산당으로서는 그런 걸 통제하게 하려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핀테크 기업들, 데이터를 많은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상장 기업들, 미국에 상장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왜냐하면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은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 상장하려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예전에 그 독일의 지벤스 같은 기업도 상장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회계를 다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회사의 정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꺼려하겠죠. 그래서 이제 규제가 많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게임 이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사교육이나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게임에 대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규제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타격을 많이 받았고 전체 시장에도 굉장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규제의 범위가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의 그 기업 공개가 중단이 되면서 규제가 시작이 됐죠.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는 디디 추싱 요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나 해외 상장 규제로 이어졌고, 요게 이제 상장이 요게 이제 변곡점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학교 사교육비 절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육 업체들이랑 비영리 상장 조달한 지분 조달 이런 걸 금지를 시켜서 규제가 강화가 됐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8월에 텐센트 같은 기업의 온라인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게임주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제 콘텐츠 기업들의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 올해만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충격이 컸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중국 기업의 IPO가 상당히 이제 짭짤한 수입원인데 요게 중단되면서 충격이 상당히 컸었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충격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이제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충격을 줬고, 전체 이제 글로벌 증시, 아시아 증시까지 이제 충격을 줬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위험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이제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당분간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있죠. 많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규제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또 규제가 그렇게 가진 않을 것이다 올해. 왜냐하면은 중국도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지, 우리나라는 비슷하죠.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거지는 게 의료 문제. 이제 왜냐하면 성장통을 걷고 있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도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 내수 성장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의료 쪽은 좀 규제가 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섹터나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피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무역
갈등 이후로 이제 중국 지수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빠졌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추가 압력은 조금 이제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추가로 하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신 중국이 최근에 이제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등 친환경 테마와 그다음에 반도체 쪽, 우리나라는 경쟁을 하고 있죠. 이쪽에 이제 그쪽 기업들은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빅테크 기업들 이런 쪽이나 뭐 이제 그 게임이나 이런 쪽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섹터는 굉장히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부 쪽에서. 그다음에 반도체 쪽, 특히 이쪽 이제 우리나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기업들은 이제 좀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인데, 아무래도 중국 공산당이 정보가 해외 노출되는 걸 싫어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데, 그 외의 기업들은 그렇게까지 규제를 강하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것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 피해가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갈등이 심각하고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라도 살아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더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나 의료 쪽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 반도체 쪽은 오히려 추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쪽이 우리나라랑 경쟁도 하고 있지만 또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하반기에 또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세 번째 델타 변이 굉장히 충격이 컸었죠. 델타 변이 리스크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거래두기 상향은 무조건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 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3분기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죠. 7, 8, 9까지 다음 달까지 굉장히 충격이 클 것 같고, 4분기에는 기회가 올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분기 조정은 기회가 될 것이고, 주가의 추가 하락 압력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뭐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에 이제 고성장 국면에 좀 둔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 우려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하죠. 근데 수출과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코로나19 확산되면서 둔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소비는 확산이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코로나19 수준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자영업이 안 좋은데 무슨 회복이 되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좀 바뀌었죠. 언택트, 온라인 쪽으로 바뀌면서 밖에 나가서 쇼핑하는 게 하기보다는 집에서 쇼핑하고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민간 소비가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카드 결제 같은 것도 늘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 웃지 못할 얘기가 주말에 못 나가는데 집에서 오히려 뭐 시켜 먹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간 소비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7월 이후에 수도권에 이제 거리두기 4단계 진행이 되면서 이제 3분기에 이제 다운사이드 이제 좀 경제나 이런 것들이 좀 빠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재정 정책으로 좀 상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세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뭐 전염성이 강화되면서 이제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확산 규모가 많이 퍼지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이 뭐 경제를 락다운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충격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4분기에는 그 어떤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되면서 상세가 되고 어떤 기저효과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긴 했지만은 뭐 다시 3분기 이후 4분기부터는 성장률이 이제 공개대로 돌았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퍼나 뭐 이런 것들 뭐 중요한 지표인데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건 상황이죠. 근데 기업이익의 상향 추세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연준의 어떤 그 양적완화 규모가 이제 늘어나지 않고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이익 증가율이 5월달에 둔화가 됐는데, 그다음에 S&P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최근에 기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2018년, 2019년에 최고치를 넘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악화돼서 눈으로 보이는 거는 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메이저 기업들은 오히려 재작년 정도의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그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남은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 때문에 빠졌는데 4분기,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뭐 핸드폰, 스마트폰 이제 교체 수요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먹고 살리는 그 반도체, 자동차, 그 외에도 뭐 조선에 이런 것도 수주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크게 악화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4분기부터는 좀 살아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 전략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이 세 가지 피크아웃 우려, 요거 이제 좀 가시화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4분기부터는 살아날 것 같고, 그다음에 2분기 이 두 번째 중국 규제 리스크 및 대안, 규제 리스크가 좀 있긴 한데 그렇게 추가로 더 강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중국이 내수를 살려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부동산이나 의료 쪽이 좀 남아있긴 한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반도체나 2차 전지,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뭐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고 피해를 보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델타 변이 리스크.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긴 한데 메이저 국가들이 뭐 락다운을 실행하고 있진 않고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이게 무슨 사망자가 늘어난다거나 그러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 10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는 전략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9월 달부터 실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코로나를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는 전략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경기 순환주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변이 리스크는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바이러스가 만약에 더 유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나 제약 바이오 쪽, 화학 쪽이 좀 더 갈 것 같고 그 외에 IT 하드웨어나 코스닥 이쪽이 좀 유망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쪽, IT 하드웨어 쪽은 언택트 문화 때문에 좀 좋아질 것 같고요. 뭐 제약 바이오는 다 아실 거고 화학 쪽도 지금 이게 그 어떤 그 친환경 테마나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교체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다가 친환경 관련되는 그 가구라든지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 자동차 화학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있는 성장주들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델타 변이가 좀 잠잠해진다 그러면 이제 경기 순환주나 아니면 중소형주 쪽 특히 경기 순환주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유주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이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하반기에 더 실적이 좋아지거나 더 날빠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되는데 만약에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헬스케어죠, 화학, IT 가전, 코스닥, 하드웨어 섹터 이쪽이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헬스케어 쪽은 당연히 아실 거고 아까 화학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보면 뭐 삼성 같은 경우 뭐 갤럭시 폴드나 이런 것들이 뭐 예약 판매가 뭐 2에 비해서 뭐 거의 뭐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IT 가전 서비스 쪽이 4분기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부진하게 된다, 더 유행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조선이나 미디어, 교육, 호텔, 레저, 소매, 유통, 화장품, 은행, 보험, 철강, 건설, 그러니까 경기순환 쪽에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이후에 관심이 가는 섹터는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매, 유통, 미디어, 호텔, 레저, 운송, 은행, 보험 섹터. 뭐냐면은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 부진했던 섹터들이죠. 실제로 재오픈, 리오픈 관련주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지어는 호텔, 레저, 그러니까 요트를 만드는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그런 리오픈 관련주들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 관련 종목들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수가 살아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모멘텀이 이제 내수 쪽이 좀 간다 그러면은 중소형주 쪽이 좋아질 것 같은데 GDP상 수출보다 민간 소비, 고정자산 투자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긴 국면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중형주,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 특히 내수주 쪽 이쪽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뭐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된다거나 정말 뭐 5차 유행이 온다거나 그런다면은 실제로 이제 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다음에 뭐 건강관리, 뭐 화학, 그다음에 이런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이 좋아질 것 같고 만약에 부진한 그쪽에서 만약에 그렇게 섹터가 늘어난다 그러면 부진한 쪽은 이제 리오픈 관련 종목이 되겠죠. 그런 쪽인데 이게 상황이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잠잠해지고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러면 리오픈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경기 순환주 쪽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종목을 보시면요. 제가 몇 개 이제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유망 종목을 한 5개, 6개 정도 리스트를 나눠봤는데 일단 반도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국과의 어떤 그 상호 보완 관계, 2차 전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가 2차 전지가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초두에 말씀드렸죠. 중국이 규제를 하더라도 수혜를 보는 쪽이 있고 피해를 보는 쪽이 있는데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중국 정부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경쟁 관계 있는 업들은 피해를 보겠지만 또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의료 정밀기기 아까 헬스케어 말씀드렸죠. 그런 쪽 관련된 종목 실제로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이 좀 살만해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 일을 잘 안 따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충치나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틀니라든지 뭐 임플란트 이런 쪽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 이런 의료기기 쪽도 제가 보기엔 수혜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패션 뷰티 요거는 이제 리오픈 관련 종목이죠. 뭐 화장품 쪽도 많고 있는데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뭐 예전보다 출근은 많이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밖에 돌아다니게 된다면 화장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보복심리라 그래서 이제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호텔 면세점, 뭐 호텔신라,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이 또 수혜를 볼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트래블 버블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백신 여건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여행도 좀 할 것 같고요. 물론 전 국가를 저처럼 자유롭게 가지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동을 한다 그러면 면세점 쪽도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워낙 유통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어서 4분기 이후에는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외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골프존이라든지 뭐 인터파
인터파크, 매각 이슈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모바일 뭐 이런 것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맥스 MBT 이런 첨단러닝 교육이나 화장품 쪽 이런 쪽 종목들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된 종목들 한 5개, 6개 섹터로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앞으로 유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중국 규제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제 다 모든 종목이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보고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본다거나 이런 쪽으로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서 몇 개 이제 선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최근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삼성에서 그 240조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 말까지 굉장히 주가가 좋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가 메리트도 있어서 수혜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료 정밀기기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쪽 수요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중국이 규제를 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또 오히려 우리 기업들은 또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수혜를 보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패션 뷰티 쪽은 이제 리오픈 관련 종목들인데 호텔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 종목들은 이제 델타 변이가 조금 진정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수혜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바닥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델타 변이가 좀 진정된다는 기미가 나온다면은 호텔 면세점이나 패션 뷰티 쪽이 굉장히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종목들도 대부분 다 보시면 뭐 골프존이라든지 인터파크 그다음에 뭐 포인트 모바일 첨단러닝 코스맥스 MBT 뭐 화장품이라든지 교육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리오픈 관련돼서 수혜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종목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외에 제가 좀 알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발굴한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증권TV 한번 참여하셔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어떤 그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많이 볼 만한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지금 뭐 델타 변이라든지 이제 뭐 테이퍼링 이런 이슈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사실 어떤 섹터 어떤 그 업종이 갈지는 상당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리오픈주가 갈 수도 있고 경기순환주가 갈 수도 있고 성장주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냐.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날 때 좋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면은 내수주 쪽과 그다음에 고배당주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종목들은 그 관련된 종목이고요. 실제로 그동안 낙폭이 컸었고 최근 장에서 굉장히 수혜를 볼 만한 종목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 뭐 제 전망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로 하반기에 어떤 그 빅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그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제 전망대로 뭐 리오픈주나 이런 것들이 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뭐 코로나 델타 변이가 진정이 되면서 경기 순환주가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게 섹터를 골라놓은 것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는 건데 실제로 당장 지금 현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 쪽이나 아니면은 그 고배당주 관련된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청개구리 증권TV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천이었습니다.